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에서 280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들에서 외화를 포함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건데요. 통일교는 이미 여러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용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들에서 외화가 포함된 거액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액수만 우리 돈으로 모두 280억 원가량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고에는 달러와 엔화를 비롯해 관봉권 여러 묶음도 함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은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되는 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는 지난해 12월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이 발견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검은 2022년 2월과 3월에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지난 8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도 알려지면서 통일교 로비 의혹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일교 로비 의혹을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세 사람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을 금지했고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또 한 총재 금고에 보관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통일교 단체들이 준 예물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한 총재가 쓰는 이른바 특활비 같은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막는다며 상관없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석은 텅 비어 있고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시, 경찰관이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간간히 찾아오는 방청객들뿐 필리버스터를 듣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는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비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하셨으니까요.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에도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법안에 반대 토론을 하는 총극은 기본.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내란을 사죄하겠다며 대뜸 올린 큰절에다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영화를 흉내낸 조롱성 행동까지.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우리 심심해하실까봐. 스스로를 희화화시키면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지원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약 일주일 뒤 열릴 본회의에서도 시간 때우기식 토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현장이 화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현장에서 기관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면 여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직자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혼나는 모습 처음 보는 풍경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씩 책갈피처럼 끼워서 반출하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질문하자 이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사장이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자 이 대통령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해외 사업인 이집트 공항 개발 관련 질문에도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이 실무자를 찾았지만 배석한 실무자도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거. 이 대통령의 질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의 개발 계획을 들은 뒤엔 30년째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 역시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실무자를 찾았고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있는 상태 아니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생중계로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 같았다, 공개적 모욕 주기에 가까웠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이 국민 앞에 검증받고 평가받은 장면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닌 업무 상황을 묻는 일반적인 장면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일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 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경기 포천에 나가 있는 송서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진눈깨비와 비가 번갈아 내리다가 지금은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에는 제법 눈이 쌓였습니다. 걸으면 발이 푹 들어가서 발자국이 선명하고요. 주변으로 제설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포천과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는데요. 서울에 내렸던 대설 예비특보도 동시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시간당 60km 속도로 동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는 강한 눈구름대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며 눈이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한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게 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걸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요. 강원 태백과 영월, 원주, 경기 광주와 양평, 충남 계룡, 전남 구례, 제주도 산지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동부는 오늘 밤까지 2에서 7cm,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3에서 8cm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오후 7시 현재 대관령 5cm, 강원 북춘천 2.3cm, 경기 동두천 1cm입니다. 오늘 내린 눈은 습기를 머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습설이라 비닐하우스 같은 약한 구조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되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많아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의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에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이 다음 주 있을 국회 청문회도 여전히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자료도 쿠팡이 절반 가까이 사실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쿠팡에 요구한 자료는 총 216건.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쿠팡은 과연 몇 건이나 자료를 제출했을까? MBC 분석 결과 총 216건 가운데 쿠팡이 실제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단 114건, 절반가량인 52.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2건은 수사,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보안, 중요 경영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탈퇴는 몇 명이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 보안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점검 주기와 퇴사자 접근 제한 절차, 보안 감사 보고서 같은 자료들도 모두 내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내용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어제였던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했는데도 쿠팡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건입니다. 김 의장은 농구를 하다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은 새로 선임한 미국인 임시대표가 국회에 나갈 것이라면서도 김 의장 출석 여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 임시대표와 대관 담당 임원들만 방패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을 닫는 점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매장들도 물품 대금을 제때 못 내서 제품 공급이 끊기는가 하면 전기요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끝내 회생에 실패하면 유통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됩니다. 송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매장, 영업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고별 세일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매장 폐점을 한때 보류했다.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저쪽 마포고등학교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방대로 가야지, 천장목. 문제는 매장 몇 곳 닫는다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식품 화장품 업체들이 슬슬 상품 공급을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은 한때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 납품을 끊었습니다. 앞서 아모레는 지난 8월부터 공급을 중단했고 LG 생활건강은 치약과 세제, 샴푸 등 주요 생활용품 물량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오리온도 전과 비교해 물량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당장은 재고 물량이 있다지만 모두 떨어지면 고객들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없고 다시 홈플러스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건은 그대로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죠. 없어지면. 있으면 좋죠. 홈플러스가 밀린 건 물품 대금만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점포에 전기요금이 밀렸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 전기가 안 끊기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서울 가양과 경기도 일산 등 임대료 협상에 실패한 5곳의 문을 닫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을 이달 말 29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알짜 자산을 팔아치운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확산되는 책임론에도 추가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에 실패하거나 새 주인을 못 찾으면 10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납품업체, 입점업체들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가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실종된 노동자 4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5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붕괴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 매몰됐고 발견됐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쯤 6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애물을 헤쳐가고 헤치면서 구조 작업을 활동하면서 3번, 4번이 구조가 집어넣어서 구조 및 수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4명은 배관과 철근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고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시공사 등 관련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정에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수공법이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붕괴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과 건설 전문가들은 공법이나 설계상 안전에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닌지, 용적 과정 등의 부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둥하고 고가 다 전체적으로 쓰러진 거라. 안 그러면은 붕괴가 되면은 데크만 뚝 떨어져요. 근데 저렇게 붕괴는 거의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때 부실 시공이고. 광주 고용노동청도 오나청과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AI는 이제 산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문화 곳곳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선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미 고인이 된 추억의 스타를 되살려내고 또 만화 몇 편을 금세 뽑아내는 AI 작가의 활약상을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비들 반가워. 반갑게 인사하는 도깨비 신비. 이어 관객들이 귀신을 물리칠 퇴마단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격 요건은 바로 목소리. 귀신을 물리칠 때면 관객들도 함께 함성을 질러 신비를 돕습니다.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인 소년은 뇌사 상태. 단서가 절실한 형사는 소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 두드리는 문. 기억 속 소년이 문을 열지 말지. 선택은 관객의 몫입니다. 문 열어줄까요?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영화에 참여하고 전개까지 선택하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모두 AI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AI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나 이제 프로듀서, 감독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화 속에 사는 거죠. 아직 관객의 음성만 인식하는데 더 다양하게 관객과 소통할 기술이 한창 개발 중입니다. 지금 상반신 움직임서부터 시선 처리, 어디를 보고 있는지 등을 이제 감지를 해서 캐릭터 대화에 이제 녹여 넣을 수 있게끔. AI를 활용하고 나선 건 영화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힙합 듀오 주스는 무려 28년 만에 신곡을 내놨습니다. AI가 30년 전 숨진 멤버 고 김성재의 목소리를 재현해낸 겁니다. 만화 프라우스의 원수연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AI에게 학습시켜 번외작을 그리게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그림체로 즐겁게 작품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PC 시절 글씨체가 저작권을 인정받았듯 자신의 화풍도 그림체로 남길 수 있을지 AI를 통해 실험에 나선 겁니다. AI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고민도 채 끝나기 전 성큼 다가온 AI 시대. 대중문화 각 분야마다 AI를 창작자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지 않고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험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요즘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꽤 자주 보이죠. 일상적으로 켜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어디로 갈지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리고 스스럼 없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아예 불법 유턴까지 해버립니다. 한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더니 사거리를 건너버립니다. 이 오토바이들 모두 비상등을 켜놨습니다. 뒤따르다 놀란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깜빡이로 그냥 대충 차선을 좀 먹고 들어가는 경우나 뭐 차 옆에 이제 그 좁은 공간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고 날 뻔한 적이. 비상등을 킨 또 다른 오토바이는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추월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뒤따르는 차입니다. 위험하긴 당연히 위험하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또 방향 제시도를 확실히 해줘야지 뒤에서 가는 차들이 대비를 하죠. 춘천 온이 사거리에 와봤습니다. 비상등을 상시로 작동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달을 빨리 가야지 크레임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오토바이가 차에 비해 차체가 작아 안전을 위해 비상등을 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어요. 뭐 신호대기 하다가 이제 3일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비상등을 켜라. 그러면 사람이 보는 눈 틀려진다 일단은.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건 불법인데다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상시로 비상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신호 혼동 등을 초래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2만 원에 불과한 데다 CCTV 단속에도 걸리지 않아 속수무책입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면 LED 등을 달 수 있지만 자동차 튜닝 조건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뾰족한 대책이나 단속도 없이 비상등에 의존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최근 각 지역마다 귀농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온실의 첨단 자동화 시설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초보 농부라도 1억이 넘는 매출을 거두면서 청년 귀농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고령군이 42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문을 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첫 입주의 기회를 잡았던 청년 농업인들은 날마다 쉴 틈을 아껴가며 부지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자신감 정도 이제 생겼고요. 내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초보 농부라지만 1인당 연간 순수익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6명 중 5명은 종잣돈을 모아가며 스마트팜을 지을 땅도 샀습니다. 계진면 쪽에 제가 1,400평 정도 땅을 샀고요. 성토는 끝났고 옆에 축대를 쌓고 있고요. 이제 내년쯤에는 시설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렴한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훌륭한 시설은 창업의 꿈을 키워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농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그야말로 필수인 막대한 온실 건립비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임대용 온실이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아무래도 더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팜의 대중화는 여전히 시기상조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꾸준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특별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숙인들은 새롭게 삶을 시작할 희망을 얻는다는데요. 최대환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되면 잠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스쳐도 깔고 제 나름대로 자존감이 엄청 무너졌어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밑에서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노숙 생활을 했던 기엽 씨.
그의 삶이 바뀐 건 다름 아닌 인문학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시쓰기 하는 나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말해도 괜찮습니다. 약속. 거리 생활을 청산하는 길은 결국 자존감을 회복이다. 그것은 곧 인문학의 물음이고 방법이겠다. 혼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혼자 살았어요. 저도 말을 안 했어요. 이런 아픔이 있고 나랑 똑같은 분들이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끼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거리에 널브러졌을 때 봐줄 누구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인문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중요해. 사회 속에서 내 든든한 지지 기반이 생겼구나. 또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관계 회복. 이제 그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도우며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말은 매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노숙자분들 오시면은 옷을 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서울역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 그런 소설처럼 하나 쓰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친구들아 힘내자. 서두르지 말자. 한 걸음 한 걸음 언젠간 우리에게 정말 환한 자연스러운 웃음꽃이 필 날이 있지 않겠어.